투자하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 머니쇼 시작합니다.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까 싶었던 뉴욕 증시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또 한 번 2% 넘게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참을 내다보기 힘든 변동성 장세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30일, 즉 한 달 동안 면제를 결정했는데요. 또 간밤에는 이 결정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운 것으로 풀이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야말로 불확실성이죠. 엔비디아와 테슬라 5% 넘게 하락했고 아마존, 메타 등 주요 기술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전고점 대비 10% 살짝 넘는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조정 구간에 진입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으로 변동성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가 0.7% 오르면서 5,270선 회복이 됐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나타냈고 특히나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인 게 10거래일 만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1.6% 떨어졌습니다.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일부 품목 관세 면제와 달러 환율이 1,440원대로 내려간 것도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죠. 자,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청년촌과 또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등장한 월 임대료 1만 원의 임대주택과 또 분양 전환형 든든 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최근 시장 투자 전략 세우기 참 어렵습니다. 트럼프의 갈팡질팡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또다시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는 시장의 혼란만 더 키우면서 오늘 주요 지수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AI 성장성에 대한 우려부터 부진한 지표까지 맞물리면서 오늘은 호재를 찾기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우선 마감 상황부터 보면 다우지수가 오늘 0.99%, S&P 500 지수가 1.78%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는 2.61% 떨어지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어제 강세를 보였던 빅테크 기업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마벨 테크놀로지가 부진한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향후 AI 수익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오늘 엔비디아가 5% 넘게 급락했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6% 넘게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브로드컴이 조금 전 강력한 AI 수요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기록하자 시간외 거래에서 급반등했는데요. 이 호재가 내일 시장에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중국에서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가격 할인을 단행하자 오늘 주가가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개된 지표도 살펴보면 트럼프의 행보로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선 고용 지표는 엇갈리게 나왔지만 앞으로 연방정부 공무원의 대규모 해고로 실업률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챌린저 그레이앤드 크리스마스에서 발표한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은 약 17만 2천 건으로 나오면서 2020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정부 일자리가 6만 2천 건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를 보고 조사 측은 도지가 취한 조치의 영향과 또 이로 인한 정부 계약의 취소로 인해서 감원 계획이 크게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아직 노동시장이 견조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해고 수가 지난주에 614명에서 1,634명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1년 동안은 연방정부 직원들의 해고 수가 600건 정도에 불과했는데 앞으로 이 수치가 계속해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대비해서 4만 2천 건 늘어나면서 190만 건에 육박했는데요. 이걸 보면 기업들이 채용을 점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미국의 1월 무역 적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전월 대비 1.2% 늘었지만 수입이 전월 대비 10%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기업들이 수입을 대폭 늘린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GDP가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오늘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미국의 감원 계획이 급증하면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단기물은 하락 흐름을 보였고요. 장기물은 독일 국채 금리가 연일 가파르게 오른 영향에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간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1%포인트 상승했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포인트 내렸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빠졌던 국제유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경기 둔화 불안감과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66달러, 69달러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인공지능 드라이브의 시동을 건 중국 대표 빅테크 알리바바가 딥시크를 겨냥한 새 AI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그것도 오픈소스로 내놨는데요. 사측은 해당 모델의 매개 변수가 딥시크 R1 대비 5%에 불과하지만 성능은 비슷하다 주장했습니다. 앞서 저렴한 훈련 비용으로 챗GPT와 견줄 모델을 내놓으면서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딥시크보다도 가성비를 높였다는 얘기인데요. 이 소식에 알리바바의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10%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에선 연초 딥시크 열풍에 고무돼 AI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름을 받고 중국 빅테크들은 곳간을 활짝 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알리바바는 지난 10년간 들인 투자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향후 3년간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개발에 쏟아붓기로 했는데 3,800억 위안, 우리 돈 75조 원이 넘습니다. 중국 빅테크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홍콩 항생 테크 지수는 최근 4년 만에 6,000선을 넘어서면서 연고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올 들어 상승률은 40%에 육박하고 항생 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 수익률 역시 같은 기간 30%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이에 질세라 오픈 AI는 박사 수준의 업무 능력을 보유한 AI 비서를 출시하겠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완전히 다른데요. 효율만큼이나 높은 계산서를 검토 중입니다. 오픈 AI는 고객에 따라 다양한 용도에 맞는 각각의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인데 새롭게 내놓을 박사급 연구가 가능한 AI 에이전트는 월 2만 달러, 우리 돈 약 3천만 원의 이용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사급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연구 방향을 설정한 뒤 실험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 정리와 논문 작성을 하거나 학술지를 제출하는 등 박사급 연구 지원을 목표로 하는데요. 구체적인 출시일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불꽃 튀는 경쟁만큼이나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대표 빅테크 수장들과 회동에 나섭니다. 인텔과 IBM, 퀄컴, HP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번 회동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기술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수입품 관세 정책은 제조 단가를 높이고 공급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되고요. 앞다퉈 각국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기술 수출에 대해 어떤 제한이 가해질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밖에 반도체법 폐기 여부에 대해서도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반도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된다 주장하고 있어서 보조금 지급 조건 강화나 지원 규모 삭감 등 불이익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고요. 최근 대만의 TSMC가 보조금 지원 없이 미국의 생산 투자 확대를 발표한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도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것 아닌가 고심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술 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국은 인공지능과 양자, 수소기술 등 첨단 산업 투자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펀드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만 1조 위안, 우리 돈 200조 원에 달하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새로운 기금이 시드 단계와 창업 초기 단계 기업 등에 투자해 미래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바이오 제조업과 체화지능, 6세대 이동통신 등이 투자 영역에 들어가고요. 자본시장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하는 한편 딥시크로 대표되는 자국 첨단 업체들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연례 행사인 양회가 열리면서 중국이 상반기에 한한령을 해제할지에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여기에 이번 달 중국 문화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해제 시기가 더욱 구체화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영상 콘텐츠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영화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먼저 애니메이션 너자2가 중국 영화 처음으로 관객 수 3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너자2의 제작에 참여한 M83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 노르웨이의 애니메이션 기업 김프빌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할리우드 진출도 본격화했죠. 여기에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북미 개봉 첫 주에 290억 원의 수입을 예상한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키 17은 오늘 중국에서도 개봉할 예정인데요. 중국 관련한 여러 긍정적 신호들이 전해지면서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M83 상한가 기록했고요. 스튜디오 미르도 15% 가까이 올랐고 대원 미디어 5.16%, Y랩 4% 넘게 올랐고 덱스터도 4%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외교장관이 방산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 어제 방산주가 시세 분출했습니다.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과 만나 현재 협의 중인 K2 전차의 2차 이행 계약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두 장관은 양국의 방산협력이 관계 발전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방산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독일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은 것도 방산주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독일이 자국 경제를 부양하는 동시에 유럽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군사 지출을 늘리기 위해 재정 완화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퍼스텍이 12% 가까이 올랐고요. 한국항공우주 10% 가까이 올랐고 포메탈 8.77%, 웨이브 일렉트로도 8% 넘게 올랐고 LIG 넥스원 5.78% 강세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이 연이어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사업에 한국 등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오랜만에 철강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한국 업체들이 핵심 공급사로 선정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알래스카주 정부는 약 1,300km에 달하는 가스관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스관이 완공되면 아시아 시장으로 LNG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생산 라인이 있는 세아제강과 넥스틸의 현재 가동률이 높아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들어 철광석 가격의 상승세로 철강 업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도 더욱 개선됐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현대제철 10% 가까이 올랐고요. 세아제강 9.57%, 포스코홀딩스도 6.87%, KG스틸과 동국제강도 2% 넘게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도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연이어 오르는 상황에서 대표 먹거리 중 하나인 라면 가격이 인상됐는데요. 라면 시장 부동 1위인 농심 신라면의 가격이 50원 오릅니다. 새우깡의 가격도 인상되는데요. 2023년 7월 정부의 가격이나 압박에 가격을 내렸던 농심이 오는 17일부터 가격을 다시 2023년 6월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혔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원가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며 인상 압박을 견뎌왔지만 원재료비와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 조정에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동종 업체도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증권가에선 이에 대한 영향을 주가에 선반영한 모습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농심이 10.65% 시세 분출했고요. CJ제일제당 5.97%, S&D도 5% 넘게 올랐고 오리온 4.44%, 오뚜기도 4%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가 최근 미국발 관세 이슈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는데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흐름도 엇갈렸습니다. 널뛰는 시장, 간밤에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다른 상품에 대해도 관세를 한 달간 면제한다고 밝혀서 이제는 관세 이슈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7% 올라 2,570선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1.6%나 떨어졌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에 따라서 양시장의 희비가 갈렸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외국인 1,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무려 10거래일 만에 사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고요. 여기에 기관도 1,5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그간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던 연기금이 어제는 43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서며 최장 순매수 기록을 끝냈습니다. 개인은 3,700억 원 가까운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은 코스피와 정반대였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고스란히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2,1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기관도 2,2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4,400억 원 순매수했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양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이 대체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차 관세 한 달 면제 발표에 자동차 대표주가 일제히 상승했고요. 네이버가 5%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KB금융도 2.6% 상승하며 시총 10위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1, 2위 종목부터 크게 흔들렸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알테오젠이 6% 가까이 떨어지면서 제약바이오 대표주의 투심이 흔들렸습니다. HLB가 4%, 리가켄바이오가 3%대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더 나올 재료가 없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출회됐습니다. 어제 7% 가까운 약세로 지수 하락 기여도도 컸습니다. 환율은 뚝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2원 10전 급락한 1,442원 4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세 전쟁 우려가 일부 완화되자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유로화는 강세로 돌아선 영향이었습니다.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해진 유럽 중앙은행 ECB의 정책 기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관세 면제 소식을 소화하며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 역외환율은 1,447원 수준으로 외환시장 오늘도 1,440원대 후반에서 문을 열겠습니다. 조선업종, 특히 그동안 미국 정책에 따라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유지, 보수, 정비, MRO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에 올해 미 해군 군함 5개에서 6척에 대한 MRO를 국내 조선업체에 맡기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 출범한 이후에 미국이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실무 제안을 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미 해군부는 또 한미 MRO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올해 최대 10척의 군함을 국내 조선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미 해군의 MRO 사업 규모는 연간 20조 원에 달합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4년까지 미 해군 함정 조달 계획은 133척, 시장 규모는 약 502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국내 조선사들의 진출 가능한 시장도 무려 108조 원에 달하는데요. 만약 이 사업을 대규모로 수주해서 선점하게 된다면 K조선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실한 모멘텀으로 주가 역시 추가 상승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선주가 고평가돼 있어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니 조선주에 대한 양면 모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 보시죠. 오늘은 중국의 2월 무역 수지가 장중에 발표됩니다. 최근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시장 전망치를 웃돌고 있는데요. 관세가 더 높아지기 전에 서둘러 수출에 나선 영향이 큽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반도체 스토리지 전문 기업인 M디바이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어제 상장했던 대진 첨단 소재는 35%대 상승 마감한 바 있는데요. 새내기주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죠.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5에서 기업들이 일명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시대에 대비한 계획을 내놓자 기대감이 이어진 영향입니다. 최근 이어서 좀 살펴보시죠. 최근에 테슬라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터라 지금 2차 전지주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겠지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거래가는 한국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 보시죠. 오늘 코스피의 5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S오일이 0.35% 하락하며 현재 거래가 56,900원입니다. LGU 플러스 약보합입니다. 1,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1기획이 0.63% 하락하며 17,360원. 롯데쇼핑이 0.59% 약세로 현재 거래가 66,900원입니다. 더불어서 코오롱인더도 1%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34,15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5종목입니다. YG엔터가 0.16% 약세로 62,500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SFA 역시 1%대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9,800원입니다. 동국제약이 지금 10개 종목에서 유일하게 상승부를 켰는데요. 1.3% 상승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5,990원으로 집계됩니다. 컴투스는 0.45% 약세입니다. 거래가 44,200원. 골프존도 1.15% 하락하며 6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살펴봤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크게 하락했고 또 국내 증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라 수심이 많이 위축될 수 있겠습니다. 연기금도 매도로 돌아선 상황에서 지수를 받쳐주는 모멘텀이 생길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여기에서도 다양한 주식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가 지금 보니까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로 10% 떨어져서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 확실히 트럼프 정책,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네. 트럼프가 이랬잖아요. 외국의 부당한 착취가 이어지고 있고 관세가 우리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굉장히 관세 또 스캇 베센트도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고 그러니까 한 달 이후의 소식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랄까요? 지금 뭐 이제 취임 이후에 그야말로 광속 빛의 속도로 지금 이제 미국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있는데 네. 적어도 경제 정책 그리고 국제적으로 미치는 그 부분은 저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사람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만 경제 쪽은 불안하네요. 경제 쪽이 네, 너무 막 만지작 거린다 그럴까? 하루하루 달라지고. 네, 확실히 일기 때와는 다르죠. 일기 때와 다르고. 네.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뚜렷한 게 안 잡히니까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데 이 지수의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평소에 못 보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아니 예. 뭐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낙폭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스닥 종합지수 18,000을 두고 지금 며칠째 공방입니다. 여기 오면은 받쳐지고 네. 뭐 받쳐지고 해서 어제도 18,000포인트만큼은 이게 또 기술적으로 짚자면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공방이 펼쳐질 만한데 그러다 보니 딱 그거 같아요. 우리 흔히 하는 비유 컵에 왜 물 반 있을 때 반밖에 없다 하고 반이나 있다 하고 그죠? 그렇죠. 예. 여전히 이 정도면 됐다 사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럼요. 아직 이거 제대로 불안하다. 조정 끝나려면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패널 분들 모실 때마다 얘기 다른 것 같고 그죠? 오늘 이분은 정말 또 타이밍적으로 절묘해요. 타이밍적으로 예. 절묘하고 예. 또 거침없이 또 가감 없이 또 뷰를 얘기하니까 네. 오늘 또 기대되는 증시 타임입니다. 네, HS 아카데미 이우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얼마 전에 영상 보니까 어디 휴가를 가셨나? 네, 파리에서 아침에 그 한강 거리에서 막 찍으시대. 네, 네. 잘 다녀오셨고. 네, 다녀왔습니다. 그 동네 왜 여행하다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네. 분위기 어떻던가요? 어떤 체감 경기 그런 거. 그 최강 경기도 그렇고 제가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제 말씀하고도 연결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프랑스라는 나라는 사실 이제 우리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어떤 정치 제도가 제일 적당한 거지?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한 나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네네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니 내려와. 야, 너 예, 뭐 예. 무슨 귀족 내려와. 예. 우리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부르주아가 올라가고 시민이 올라가는. 그래서 1789년부터 고민을 했던 거죠. 어떤 것이 옳은 정책이고 민주주의야, 뭐 사회주의야, 자본주의야,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이 네.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계신 이제 한인분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충격적인 얘기는 네. 프랑스는 사회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회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자본주의가 맞는지 사회주의가 맞는지 민주주의가 맞는지 공산주의가 맞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직 끝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왔습니다. 뒤에도 그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도 흔들리고 네. 여러 가지 흔들리는 요인들의 네. 근본적인 원인에 이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좀 차분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시장이 아까 잠시 언급 드린 것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하락 조정의 뭐 시작 단계야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이 정도 조정이면 됐어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관건에서 이제 아마 오늘 준비하신 우리 이효석 대표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건데 그거부터 미리 한번 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증시의 낙폭이 큰 이유는 미국 네. 말고 예. 미국 말고 다른 애들이 좋아 보여서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그림이 몇 가지가 네.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독일 금리입니다. 독일 10년물 금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는 저는 좀 오랜만이에요. 독일 금리가 최근 아주, 며칠 사이에 네. 한 50bp 가까이 맞아요. 올랐어요. 네. 이게 왜 그런 건가를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하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이 S&P 기준으로 지금 200일선에 이제 걸쳤어요. 그래요. 2023년 8월, 9월 이때쯤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시에 제가 기억해 보면은 금리가 뭐 7%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이제 5%에서 멈추면서 상승 반전이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미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00일선을 위협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시점이 향후 뭐 1년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시점일 수 있어요. 저기서 이제 조정을 끝내고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진짜 하락장의 시작이냐 이 고민이 들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미국 주식이 저기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가파르게. 네, 네. 그럼 제가 독일 증시를 한번 봤어요. 아침에. 그리고 독일 증시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독일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예. 있는 그러네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 증시가 왜 오르는지를 보면은 독일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급등했던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지난 주말에 한참 이슈가 됐었던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설전을 네. 다들 보셨잖아요. 네. 그 장면을 본
유럽의 그 장관들, 수장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제는 미국한테는 진짜 손 못 벌리겠다. 우리가 안 지키면 우리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고 국방비 지출도 많이 하고 뭐 또 많이 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돈은 어디서 나?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린다. 독일에서 빌려, 영국에서 빌려, 프랑스에서 빌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금리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를 제외하고는 유럽의 금리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 이것을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각국 정부에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긴축 재정을 해야 되지. 무슨 그러다 인플레이션 오면 어떡하려고 큰일 나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이든 어제 이제 20에서 금리도 내렸죠. 재정 정책이든 해서 돈을 푸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 그러면은 독일도 이제 경제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유럽 증시에서 가장 핫한 그런 주식은 방산주들이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독일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저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왜 갑자기 좋아 보여? 이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제 러시아가 왜 좋아 보이냐? 첫 번째 이유가 기후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은 인도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인도보다 러시아가 기후 위기의 관점에서 보면 지정학적으로 훨씬 좋은 위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도는 점점 엄청 더워질 거라서 네. 해수면이 상당히 높아질 거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태하다. 그리고 예. 이제 제조업 공장 지어야 되는데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반면에 러시아는 이제 좋죠.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 항상 이제 추워서 죽겠는데 시원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지금 막 호시탐탐 노리고 네, 있잖아요. 예.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북극 항로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까지 가려면 여기도 통과해야 돼, 여기도 통과해야 돼, 뭐 수혜주도 통과해야 돼. 통과할 때마다 아유 뭐 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뭐 통행료도 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 거리가 한 3분의 2로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만 오케이 하면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위치가 지정학적 위치가 기후 위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기후 위기에서 이제 북극에 얼음이 다 녹으면 쇠빙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해진다라는 건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이 러시아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잖아요. 네. 요즘은 보면 이게 그래요. 이해가 안 네.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저렇게 러시아를 이렇게 하는 거지? 과거에 제국주의가 마지막에 흔들리고 할 때마다 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올라오는 2인자가 있을 때는 3인자를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뚜렷한 그런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 전에도 보면은 아니 러시아가 좀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에 대해서 제재하겠다라는 유엔의 그 결의 안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했어요. 같이 반대했던 나라가 북한 이런 나라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반대했다는 건 노골적으로 지금 러시아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 이런 흐름이 더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러시아도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얘기하고 지금 러시아 얘기했잖아요. 네. 뭐 또 나중에 중국 얘기도 하겠지만 중국은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그리고 미국 이외의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이외의 지역이 주가가 좋단 말이에요. 네. 흐름이 좋아요. 근데 네. 이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미국이 부러질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시즌 종료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져서 이게 200일선 뚫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하락장 진입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여기서 이제 흔들리는 거는 좀 더 있을 수 있지만 시즌 종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증시하고 지금 독일 증시하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은 얼마나 올랐고 독일은 얼마나 올랐는지를 2008년 기준으로 보면요. 네. 나스닥의 시가총액은 한 거의 9배 정도 올랐고요. 닥스는 지금 한 2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그래 여기도 좀 더 좋다 이런 네. 정도의 움직임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그림을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에서 이제 반응 중에서 제가 이제 외신을 읽다 보니까 진짜 인상적이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요즘에 미국에서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판대요. 일단 팔아. 그리고 나서 왜 빠지는 거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일단 팔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면 일단 파는 거예요. 그리고 왜 빠지는 건데 보통 이제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왜 하락하는지를 알고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적 사고를 하는데 지금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트레이더들이 지금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GDP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GDP 나우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네, 아틀랜타 연준에서 매일 발표해요. 근데 이 지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 2.5% 정도 1분기에 성장할 그랬죠. 거라고 봤어요. 근데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2.8%로 급락하는 그렇죠. 모습을 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뭐지? 갑자기 저는 이런 건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럼 하루 만에 그러면은 뭐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야?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봤더니 그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1월 달에 너무 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너무 커서 이것 때문에 많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무역 수지가 왜 적자였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예.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미국이 금을 많이 수입했어요. 이 그림인데요. 미국의 금괴 수입량의 추이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잠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잠깐 저는 조금 뾰족 튀어나온 게 있지만 이번 분기에 이제 30빌리언 그러니까 네. 300억 불 정도를 미국이 수입했어요. 금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런던에서 지금 BOE에 지금 금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는데 런던에 있는 금을 갖다가 미국으로 다 이동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지금 무역 수지가 악화돼가지고 GDP 나우가 크게 흔들렸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본 알고리즘이 미국 경기 침체다 그러면서 주식을 판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사실 뭐 금괴 때문에 저런 거면 이게 경기랑은 또 크게 상관없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저게 이제 역기조 효과가 돼서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서 네. 약간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이제 그 과매도 상황이 여러 가지 이제 오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미국 주식과 관련돼서는 뭐 이게 시즌이 끝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본격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네, 좀 바닥을 다져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보여주신 S&P 500 그 200일선하고 겹치는 그 차트 다시 한번 띄워놓고 네. 보고 싶은데 저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가 이제 돈으로 쫙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22년 접어들면서 우리는 21년 한 8월 좀 일찍 조정이 시작됐고 미국은 네. 22년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저 200일선 뚫고 내려오는 저거는 이제 조정이 좀 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네. 조정이 좀 깊어진다는 얘기니까 그 이후에는 보면 200일선 오면은 받쳐지거나 200일선 밑으로 가도 금방 회복되고 했는데 요번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게 저 부분이 지금 이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맞아요. 지지가 될지 깨질지. 저도 지금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게 2022년 이제 초에 네. 저 이제 S&P 500이 200일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이제 조정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한 30% 조정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한 10% 내외의 조정 정도는 뭐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조정이고 글쎄. 30%에 가까운 네. 조정은 이건 뭐 경기 침체가 아니거나 이번에 저 조정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네. 생겨났던 조정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고민해 보는 거죠.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인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P 나우에서 보낸 그 신호는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돼서 네.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ECB도 내리고 있고 지금 유가를 보시면 최근에 유가는 뭐 코로나 이후 최저점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CPI가 나오겠지만 그 다음 달에 예상되는 CPI는 이제는 뭐 MOM 기준으로 전월 대비로는 오르지 않을 것 같아라는 전망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오거나 이건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이유, 즉 다시 말하면은 아니 미국 말고도 다른 곳도 있는데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S&P 500 그 차트에서 아래쪽에 그 빨간 히스토그램은 무슨? 저거는 예. 이제 고점 대비 하락폭을 의미하는데요. 하락폭?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점 대비 하락폭. 네, 그러니까 저 그 기준으로 이제 지금은 한 10% 정도 조정인 거고요. 네. 2022년에는 30% 가까이 조정을 받았던 거죠. 아하, 그래요. 그나저나 어쨌거나 좀 이 대목에서 이제 억울한 거는 또 낚였다는 느낌. 낚였다고요? M7, 매그니피센트7이라 해서 이제 기술주들 시총 상위 7개, M7 그 얘기는 많이 들었고. 네. 그러다가 작년 한 12월쯤 접어들어서 그 마켓워치에서 배트맨이라고 이제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막 띄우기 시작했다고. 네네. 그거 갖고 우리 방송에서도 다루고 저도 어디 가서 뭐 배트맨 8개 종목 해가지고 뭐 진짜 배트맨 사파도 집어넣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보니까 낫겠네요. 그때 들어갔으면 다들 지금 물렸어 지금. 거기에 이제 배트맨의 이제 M7이라고 했다가 배트맨이라고 이름을 브로드컴이. 지었던 게 네. 브로드컴인데 네, 그렇죠. 오늘 방금 전에 브로드컴이 실적이 실적. 발표됐죠. 네. 좋았잖아요. 네, 너무 다행히도 네. 실적이 좋았고 시간에서 주가가 지금 한 10% 이상 상승하는 걸로 나와요. 네. 너무 다행이죠. 네, 그렇죠. 브로드컴이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글쎄요, 이제 이 배트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M7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들 주가가 이제 뭐 2008년 기준으로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가총액이 당시에 이제 이 회사들 7개 다 더해봤자 1조 달러가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18조 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17조 달러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17조 달러면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 그냥 그 중국의 GDP가 17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 가치 상승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도 이제 너도 껴줄게 그래서 1조 달러 클럽 들어왔으니까 한번 같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게 M7이 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지금 매그니피센트라고 해서 와 위대한 7종목이라고 안 하고 레그니피센트라고 얘기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레그니피센트. 이게 질질 끌려다닌다 해가지고 레그를 써가지고 레그. L7이다 뭐 이런 L7. 얘기를 이제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거는 AI 때문이잖아요. 네. 예. 그럼 AI로 뭘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냐? 그걸 예.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예. 그리고 메타, 뭐 그리고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야 AI 가야 되니까 엔비디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칩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 돈 줄게.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이걸 캐펙스 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의 M7들이 캐펙스 투자를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미국의 M7이 캐펙스 투자를 하면은 엔비디아 입장은 그게 다 매출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지금 뭐 물장사하는 수준으로 지금 많이 남겨먹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엄청 많이 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배수를 PER 배수를 뭐 30배씩 줘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절반 남는다 치고 30배를 곱해버리면 여기선 100을 써도 이 가치 증분은 10배가 돼가지고 한 1000 정도의 가치 증분이 있습니다. 이 논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흔들리는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그 빅테크들이 썼던 돈이 이거 헛돈 아닌가? 이런 거죠. 헛돈 아닌가? 이거 썼는데 결국은 이거 뭐 의미도 없는 거 괜히 그냥 남존만 시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딥시크 이후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 제가 이제 보면 어제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사진관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서 네. 네. 사진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기가 처음에 발명되고 나서 그래도 이 사진기를 발명했다는 것의 가치가 그래서 한 100년은 가지 않았나요? 뭐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기 전까지는 네, 그래도 네, 카메라가 그래요. 얼마나 소중한 그 이 가치를 지녔잖아요. 네. 근데 LLM이라고 해서 챗 GPT라는 네. 것은 단 2년 만에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걸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커머더티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챗 GPT로는 이제 돈을 벌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면은 아니 딥시크가 공짜로 풀었는데요. 예. 이게 공짜인데 왜 이걸 어떻게 돈을 받고 팝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감가상각이 되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제품이 돼버린 거예요. 네. 제가 왜 사진기를 말씀드리냐면 네. 지금 이 AI 혁명은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역동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하나의 기술이 발견되면 이게 한 10년쯤은, 한 100년쯤은 돼서 대체되는 물건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2년 만에 네. 그 대단하다고 했던 챗GPT가 예.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다 이제 돈을 안 내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가파른 성장이 나오고 있는 거냐라는 게 이제 놀랍다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M7이 썼던 그 돈들이 의미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딥시크 때문에 커머더티화된 이제 누구나 쓸 수 있게 돼버린 LLM을 통해서 또 다른 AI로 무엇인가 나오는 상황이 될 거고 결국 이 AI 혁명은 진짜 제가 그동안 봐왔던 거랑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고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그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야, 그 돈을 썼는데 결국은 중국에서 저렇게 만들었으면 나는 뭐 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실히 생각합니다. 보면은 그 알리바바도 최신 그 오픈 소스 공개했잖아 모델. 맞아요. 네네. 뭐 QWQ322.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딥시크보다 더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더 놀라운 버전이라고 그쵸. 하니까 이제 AI 쪽에서는 미국의 독주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 쪽으로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네. 또 IT 빅테크 흐름 좋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 싫어하시는 분이 많지만 네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은 미국하고 견줄 정도의 수준이 됐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네. 옛날에 우리 뭐 협중 뭐 이런 거 그게 아니고 지금 중국은 시간이 갈수록 미국을 굉장히 위협할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트럼프가 시진핑이랑 전화하고 나서 네. 야 관세 10% 때린다 그랬잖아요. 네. 너 전화해라 나중에 고민해보고 전화해. 전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시진핑이 전화 안 해요. 네. 왜 그럴까요? 물론 아프죠. 그래서 뭐 심천에 보면은 막 뭐 공장이 무너지고 뭐 막 난리 났습니다. 근데 전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딥시크가 항저우성에 6마리 용 중에 한 마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저우에 딥시크 말고도 굉장히 대단한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요. 딥시크는 그 6마리 용 중에 제일 꼴등이라는 얘기 들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딥시크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6마리 용 중에서는 뭐 50이라고 해서 작년에 한때 이슈가 됐던 게임 회사도 있었고요. 로봇 유니트리라고 해가지고 정말 말도 못하게 대단한 로봇을 만드는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부상이 상당히 위협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을 안 트럼프는 저는 트럼프 행동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는 지금 과거처럼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났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압도적인 패권국이라는 것은요. 이런 수준이어야 됩니다. 전 세계 있는 모든 국가랑 동시 전쟁을 해도 미국이 이길 정도의 수준. 그러면 제일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우선국인 거죠. 압도적 1등. 그럴 때는 뭐가 가능하냐면 뭐 여유가 있으니까 뭐 자유무역? 그래 그거 해줘 그냥. 왜 내 1등이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1등 압도적 1등 국가가 아닌 순간부터는 자유무역 같은 거를 그냥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1등이 아닌 거예요. 이제 미국은 1등이 아니라는 판단을 스스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중국이 더 유리한 게임이 돼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AI는 지금 앞으로 피지컬 AI로 갈 거예요. 정신이 아니고 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몸이라는 거는 로봇이잖아요. 그래요? 드론이잖아요. 그래요? 제조업이거든요. 예. 제조업은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지금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는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러시아를 챙겨주든 뭘 하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트럼프가 왜 저렇게 해야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중국의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지금 미국의 뭐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들이 좀 이런 중국 쪽 역량으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이게 또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AI 싸움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데이터는 그러니까 AI는 세 가지 축이 있거든요. 데이터가 있고 알고리즘이 있고 컴퓨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는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이겨요. 미국을. 왜 그러냐면은 그냥
14억 인구의 안면이 네. 전부 다 저장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저기 뭐 자율주행 한다고 그러면은 뭐 그거 뭐 사람 뭐 한두 명 죽어도 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데이터는 이겼어요. 네. 근데 알고리즘도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딥시크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컴퓨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절대 중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571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8%,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은 예상 체결지수 728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지금 보니까 코스닥 좀 낙폭이 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1.2%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53,600원, SK하이닉스 3% 하락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직접적인 밸류체인 SK하이닉스 그 영향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호가 186,700원으로 집계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3만 1,000원. 현대차가 1.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5천 원이고요. 기아도 1.9%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9만 6,100원. 셀트리온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만 5천 원. 그리고 네이버가 0.4% 하락 예상되고요. 21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KB금융 2% 강세가 예상되고 호가는 8만 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5% 넘게 빠졌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0.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8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LB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8만 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도 이미 4% 빠졌는데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1% 하락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11만 1,100원, 5만 8천 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3% 하락 예상되고요. 어제도 6% 넘게 빠졌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약세가 예상되는데 호가 31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삼천당 제약이 호가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하한가가 좀 예상이 되는데 글쎄 일단 이제 호가기 때문에 좀 허수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보게 되면은 1.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원, 그리고 휴젤 1.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1만 1천 원이고 클래시스 파마리서치는 지금 보합 예상되고 코오롱 티슈진이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4만 1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양시장이 좀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 글쎄요. 전반적으로 좀 공포 심리가 좀 커지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네. 지금 뭐 아까 언급하신 그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네. 시간의 거래에서 10% 이상 급등하고 맞아요. 지금 나스닥 지수 선물도 좀 오르고 있고 이게 하루하루 단기 트레이딩을 그 잔파동을 갖다가 다 맞춘다는 건 어렵지만 장이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 뭐 이번 주말 오늘 고용 지표도 있곤 하지만 어쨌거나 미국 장은 또 반등 시도가 나오고 지수 전체를 봤을 때 그 와중에 어느 종목이 빠지고 어느 종목이 오르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제 장 반영하면 저렇게 되고 전약 후강이 될지 또 한 10시 반쯤 또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거 한데 오늘 우리 이효석이 이사하고 가지는 이 시간이 오늘 당장 어떻게 되고 다음 주 어떻게 될까 하는 그걸 떠나서 조금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 어떤 거대 담론에 가깝지만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싶은 게 저는 아까 첫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야말로 프랑스 얘기를 갖다 슬쩍 이렇게 안보 상황 여쭤봤는데 어떤 정치 체제에 대한 그게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민주주의도 얼마나 많아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부터 해가지고 그 논란인 거예요. 자본주의가 맞느냐, 사회주의가 맞느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미국도 보시죠.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걸 갖다 왼쪽으로 굉장히 기울었던 미국을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겠다는 내지는 가운데로 오겠다 하는 그 흐름인데 이 가운데서 엄청난 갈등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또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미국이 다른 모두가 덤벼들어도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 힘을 갖고 있을 때 이제 패권 국가인데 그게 지금 조금 불안한 거 아니에요. 네.
이 방송에서 적절치 않은 비유입니다만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마다 짱이 있잖아요. 통이라 그러는. 이 친구들이 보면 10명, 15명을 세워놓고 이렇게 빠따를 칩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걔들이 한꺼번에 덤벼들면 왜 못 이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못 덤비거든. 그런데 이 짱이 뭔가 조금 약해지거나 물리적으로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명분상 뭔가 흠집이 생겼을 때는 보면 이제 술렁술렁거려요. 저거 한번 우리가 다구리를 한번 놓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국제 정세가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정치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 의견은 아니고 제 주변에 계시는 정치와 네.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제 정치의 상황은 미국이 스스로 1등이라는 걸 압도적 네. 1등이라는 거는 이제 내려놓은 상황이고 다극 체제로 가는데 이게 미국과 중국의 거냐 아니면 러시아를 껴줄 거냐 아니면 뭐 영국과 인도한테도 그런 역할을 배분할 거냐 이런 정도의 이제 논의는 있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부분들은 좀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뭐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아니죠. 이제 사실 보면 자유무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 생각해 뭐 보면 우리가 익숙하던 글로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자유무역, 자유경제가 아니에요. 네,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러시아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러시아도 사고 싶어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 다 거래 정지가 네,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중국도 그렇고요. 이제 미국의 일방적인 그런 그 흐름에서 조금 이제 벗어날 수는 있다. 대신에 미국 주식이 그래서 그러면 뭐 급락할 거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자산을 투자할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 패권을 지킬 수 있었던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달러도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 어제 나오고요. 예. 어제 서머스 교수님이 얘기한 거 보면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보니 예. 야, 이거 진짜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달러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의 해석은 이렇죠. 달러를 패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크립토를 가져온다라는 게 이제 저의 해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밤이죠. 백악관에서 사상 최초로 크립토 서밋이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크립토 행사가 예. 세상의 백악관에서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걸 상징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싸움 1등 하다가 뭔가 위태위태해요. 근데 이것마저 이루면 안 되는 무엇인가? 그건 달러인데 달러를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크립토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밤에 있을 그 행사도 저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사실 투자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최근에 많이 흔들렸는데 비트코인 이제 서밋을 통해서 크립토 서밋을 통해서 심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지난 주말에 있었나요?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의 그 정상회담. 그 뭐 통역도 안 쓰고 정장도 안 입고 그 뭐 나보다 못한 영어도 막 저도 시원찮은 영어인데 그걸로 그렇게 개기고 있으니 팔짱 끼고 근데 그걸 갖다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거의 뭐 프랑스 대혁명 수준의 나중에 역사에 기록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후 해가지고 아까 처음 갖고 오셨던 독일 국채 수익률 보세요. 아니 지금 저 독일을 비롯한 유럽들이 야 우리가 재무장해야겠다. 그동안 그렇게 타이트하게 우리가 지키자고 했던 재정 준칙 완화하고 빚 좀 늘리더라도 그 순간 그냥 국채 발행 많이 하고 빚 낼 거니까 그러니 국채 수익률 뜨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석하나 하면은 그렇게 해서 돈은 풀릴 것이고 빚이 남아 또 유럽의 부채 문제는 또 심각해지겠으나 당장 돈이 풀리고 그걸로 성장을 이끌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로가 강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유로가 강해지니 이게 지금 달러 하나만 쳐다보던 세상에서 딴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럽으로서는 그 트럼프 집권 이후에 우리는 발 뺄 거야. 우크라이나 그냥 뭐 러시아 쪽으로 유리하게 해줘. 나토 탈퇴할 수도 있어. 뭐 이런 등등이 유럽한테는 위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존재감 없던 유럽이 갑자기 훅 또 이렇게 부상할 수 있는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이라서 그게 시장에서 가격으로는 유로가 강입니다. 맞아요. 1.02, 1.01 하던 게 지금 1.08이니까 엄청난 거죠.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는 거죠.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환율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게 있죠. 네, 워낙 네. 약세가 그거 일방적으로 얘기를 진행되지 않죠.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7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 떨어졌어요. 지금 나스닥이 2% 넘게 떨어졌고 뭐 테슬라, 엔비디아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에 따라 매물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로 10% 넘게 떨어진 만큼 지금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도 일단 뭐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8% 하락합니다. 2,553포인트, 코스닥도 0.7% 내림세로 72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4% 떨어집니다. 53,6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 하락으로 193,3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 떨어집니다. 111만 4천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1% 떨어집니다. 335,500원, 현대차도 1.5% 하락하죠. 194,500원이고 기아가 1.8% 하락합니다. 96,100원, 셀트리온 0.6% 내림세로 186,9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 떨어집니다. 44,700원, 그리고 네이버가 1.6% 하락으로 215,500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7% 상승하면서 683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9% 떨어집니다. 38만 3천원 선이고요. HLB가 0.8% 하락하면서 8만 4천, 8만 5천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0.8% 떨어집니다. 11만 1,900원이고 에코프로도 0.8%, 1%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틀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2% 하락합니다. 32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틀 연속 약세 흐름 이어집니다. 자, 삼천당작 1% 하락합니다. 19만 2,900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1.8% 하락으로 10만 9,500원. 클래시스는 1.8% 상승 중입니다. 6만 3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이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집니다.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휴젤이 1.9% 떨어집니다. 30만 9,500원. 파마리서치 1.5% 내림세로 3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주예요. 조선주 좀 볼게요. 지금 조선주 내에서는 하나오션이 좀 올라가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 밖에 종목들은 뭐 그렇게 아직까지 상승 전환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 하나오션마저도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보게 되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156개에 불과합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629개.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종목은 300개가 채 안 돼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이 1,156개입니다. 오늘 글쎄 섹터별로 봤을 때는 상승 섹터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고 외국인들 사고 있는 종목은 뭐 SK하이닉스, LG노텍, 포스코홀딩스, 한국항공우주, 하나오션, KB금융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을 좀 볼게요. MD바이스가 오늘 지금 보게 되면은 103%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경계심이 강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게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 결합된 SSD 설계 제조 조립 회사입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첫날 104% 급등하면서 좀 화려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하락한 종목이 더 많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41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89억 원, 23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21억 원 매수 우위, 개인과 기관은 각각 55억 원, 12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오늘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 선물에서도 순매도입니다. 1,167계약, 지금 외국인은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달러 환율은 5원 40전 상승한 1,447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뭐 국내 증시도
뭐 미증시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뭐 미국 증시 낙폭보다 좀 네. 덜 빠진다 하는 그렇죠. 걸로 겨우 이제 위안을 삼는 정도인데. 아유, 진짜 시장은 이제 진짜 모르겠습니다. 1시간 후도 모르겠네요. 아시겠어요, 이 대표님? 좀 지금 같을 때 네. 뭐 이렇게 현금 비중 좀 들고 있던가 들어갈까 말까 지금 결정을 내리고 한다면 뭔가 지금은 좀 확신 없는 장 같아요. 맞아요. 지금 확신이 갖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도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예. Fear and Greed Index라는 그러니까. 지표예요. 네, 네, 예. 네, 지금 이게 극단적 공포 수준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나치게 쫄았어요. 그래서 주식부터 팔고 왜 빠지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정도로 심리가 위축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생 상품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 증시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베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픽스 쪽도 지금 매수세가 강하고. 그래서 이제 뭐 네. 물론 이게 이제 하락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증시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저도 자신은 없어요 지금 워낙 주가 뭐 하락하고 하니까. 근데 네. 제가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시즌 종료는 아닌 것 같다. 이걸로 이제 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앞서 그 이제 달러하고 유로 얘기 조금 더 해주시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 좀 들어볼게요. 네, 그 뭐 달러가 원래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약세를 보였고 좀 엔화도 지금 강세죠. 그래서 네네. 엔화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은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엔화 강세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미국 자산에서 미국 네. 이외의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그동안 그냥 가만히만 있던 네. 유럽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네, 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변화가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폭스바겐이 작년에 문을 닫았잖아요, 공장을. 네네. 네. 공장문을 닫았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근데 독일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지금 다 그 무기를 만든다고? 그럼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럼 나밖에 없잖아. 유럽에는 제조가 없잖아. 내가 해야 되겠네. 그럼 내가 돈을 쓸게. 돈을 이제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돌면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해석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먼 얘기인지는 몰라도 독일의 재무장, 유럽의 군사적 재무장 네, 그걸 갖다 독일이 주도한다. 그렇죠. 독일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전범 국가인데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보면 서로 더 냉전이 강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잖아요. 네. 그러면 냉전이 진행되는 구간에 어떻게 주식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전쟁 중에 무슨 글쎄. 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열전이 아니면 열전이 아니면 냉전은 오히려 증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서로 지금 돈이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직 조금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3월 30일부터 공매도 재개되거든요. 네, 우리 지금 약간 이렇게 금년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신용 미수 거래가 많아지면서 이게 좀 커졌거든요. 괜찮을까요? 그 공매도는 그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네. 증시에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긍정적이냐면 그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 이제 자주 만나시는 예.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 우리나라 주식 왜 이렇게 싼데 왜 안 사냐 그러면은 니네 공매도도 안 되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 나한테 돈을 맡긴 쩐주는 예. 아니, 주식을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다 주식 사지 말고 예. 공매도도 좀 해가지고 좀 일부 해지해서 좀 변동성을 좀 줄여줘라고 돈을 맡기는 사람이 많은데 일종의 그쪽은 롱숏이 기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롱숏이 기본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네. 얘네는 공매도가 안 되니까 우리는 못 사. 어쩔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식을 100을 사고 공매도를 100을 할 거냐. 그런 헤지펀드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다 100을 사면
공매도는 한 20에서 30 정도만 해요. 왜냐면 무섭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무섭기 때문에 공매도를 그렇게까지 많이 못 해요. 그러니까 네. 공매도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살 겁니다. 예, 그래서 증시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네. 너무 펀더멘탈도 안 좋은데 많이 올랐다거나 너무 많이 투자자들이 몰려 있다거나 수급이 예. 이런 부분에서는 개별적으로는 좀 미리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뭐 앞서서 이제 독일 증시, 유럽 증시 올라가는 이유도 말씀 주셨고 중국이 또 최근에 좋은 이유도 말씀 주셨는데 그럼 자산을 지금 좀 뭔가 이렇게 분배해야 된다 그쵸. 이런 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아까 1급 체제가 아니고 다급 체, 예, 3급 예, 예. 뭐 다급 체제가 된다. 예. 이런 얘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어떤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분산해서 투자하실 때도 우리가 계속 이제 한 치 앞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좀 그 과도한 움직임이 있을 때 조금씩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과도하게 많이 빠졌으면 미국을 좀 더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제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주식을 또 뭐 사는 거는 또 결과적으로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자산을 좀 더 이제 다양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유독 이렇게 일기 때 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언급이 너무 적다는 느낌 안 드세요? 네. 왜 그럴까요? 전화를 안 해서 시진핑이 전화를 안 전화를 받잖아요. 안 해서?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나라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뭐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근데 중국은 아니죠. 이제 그런 모습을 너무 자주 노출시키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 얘기는 지금 중국을 함부로 한 번에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도 뭐 20%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네. 10%, 10% 글쎄. 이런 식으로 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한 번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네. 한 번으로 넘어갈 선수가 아니다. 네. 아니 그 펜타닐만 해도 그래요. 그렇게 중점적으로 문제시하는 펜타닐도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넘어오고 그게 캐나다와 멕시코의 그 카르텔 조직들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왜 중간 경로인 캐나다하고 멕시코만 그렇게 그렇죠. 네. 괴롭히냐고. 중국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예. 때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일정 중에 하나가 5월 말에 있는 러시아의 건승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이제 시진핑은 당연히 갈 건데 예. 과연 트럼프도 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 지금 알래스카 뭐 가스관 이런 거 갖고 이제 천연가스관.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뭐 테마주 이상이었던 가능성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미국의 정책은 뚜렷하잖아요. 네.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팔아라는 거고 예.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를 더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에너지 전환이 너무 절실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계속 진행될 것 같고 어제 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좀 움츠렸는데 원전과 관련해서도 중국에서는 지금 원전이 이미 60개가 돌아가고 있고 30개가 지금 공장이 지금 착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에너지 쪽에서도 중국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이 더 과감한 정책들을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크립토 서밋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서 트럼프가 가상자산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그럴 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네. 지금 부채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부채가 문제다. 자, 그러면은 부채 말고 이쪽엔 뭐가 있죠? 자산이 있죠. 미국의 부채는 미국 정부의 부채는 36조 달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미국의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의 자산은 5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적자 나서 파산되고 없는 나라인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베센트 장관도 계속 얘기하는 게 자산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산 재평가. 그래서 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이유도 자산 재평가를 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글쎄, 왜냐하면 글쎄. 지금 뭐 그거 금만 자산 재평가를 해도 네.
지금 장부가에 20불로 돼 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3,000불이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1조 달러가 생겨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이제 우리 계속 사가지고 우리 비트코인도 이제 평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산 많아. 야, 우리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좀 팔아봐? 그럼 진짜 많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 돈 좀 빌려줘 싸게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미국에 있는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도 아마 이제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있을 얘기는 비트코인이 전략 자산으로 통과되느냐 여부도 네.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냥 크립토 서밋이라는 그 행사가 백악관에서 진행된다. 의미 이거 자체가 있죠. 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듣고 싶어요. 우리 이효석 이사 평소 콘텐츠에 자주 등장하니까 소위 말하는 디지털 화폐. 트럼프 대통령 이쪽에 그 우호적이에요. 그쪽은 아니다 쪽이에요. 매우 우호적이죠. 네.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 있는 관료들도 매우 우호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러트닉 같은 사람이 트럼프의 크립토 스승이잖아요. 예, 상무장관으로 하는 분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크립토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고요. 야, 이제 뭐 10원 한 푼까지도 내가 어디서 뭘 썼는지를 다 노출된다는 얘기네. 그 기분 안 좋은데. 그것도 결국 보면은 모두에 말씀하셨던 체제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자유를 인정하느냐, 개인의. 아니면 모든 걸 다 들여다보면서 가겠다. 이런 세상으로 가느냐. 그 차이겠네요. 네. 어문 데 가서는 돈은 못 쓰겠다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매주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오전 11시부터 뉴욕 증시 리뷰 또 프리뷰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가 하루 걸러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어제는 상승 마감했지만 오늘은 또 다시 하락합니다. 0.78% 내림세로 현재 2,55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3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강보합 수준입니다. 735포인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어제 10거래일 만에 시장에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다시 755억 원 팔자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관도 47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은 개인이 1,066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이 28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216억 원 매도 우위, 더불어서 개인 역시도 50억 원의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 체크하시죠. 오늘 철강과 백화점, 일반 상점 쪽 그리고 식품업종은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장비와 비철금속, 기계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가 강세 기록 중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차세대 패키징 소재인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실리콘 인터포저 대체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만약 삼성전자가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성공한다면 삼성전기 유리기판과 더불어 차세대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는 캠트로닉스가 8.6%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26,350원, PIE가 7.39% 상승하며 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FNS테크가 2.48% 강세로 9,910원,
나인테크도 4.79% 오름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2,845원입니다. 더불어서 하스까지도 1.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콘텐츠 관련주도 주가가 상승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는 덕분인데요. 더불어서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약 290억 원의 수입을 거둬들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쪽에서는 덱스터가 5%대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7,560원입니다. Y랩이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가 6,460원. 스튜디오 미르도 8.19% 강세로 4,16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M832 3.63% 오름세로 2만 원, A스토리가 6.37% 강세 기록 중입니다.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들도 오름세 보여줍니다. 국내 최대 2차 전지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5 개최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 기대감을 좀 부각시키면서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좋았는데요. 한동화성 오늘 10%대 상승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19,06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나인테크가 4.79%, 유일에너테크도 2%대 오름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2,140원입니다. 미래컴퍼니가 2.6% 오름세로 23,600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0.46%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바이옴 쪽도 주가가 상승 중입니다. 특히 CJ 바이오사이언스가 1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1,17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 대피주로 또 마이크로 바이옴 쪽이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BP도가 1.15%, HL사이언스가 0.72%, 콜마홀딩스도 0.56% 상승 중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다시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정훈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충돌하면서 러우 종전 협상이 불투명해진 듯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최근에 다시 광물 협정 성사가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마무리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및 군사정보 지원을 중단하면서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감사와 광물 협정에 대한 서명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화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고 독일이 대규모 인프라와 국방 투자를 밝히면서 재건 섹터 중에서 건설기계 세트의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화해 여부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계획안 수용 여부가 중요하지만 두 정상 간의 정상회담 진행만으로도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고 계신가요? 네, 먼저 HD 현대인프라코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굴착기, 힐로드 같은 건설기계와 디젤 가스 엔진을 만드는 회사로 친환경적인 건설기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회사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아시아, 유럽, 북미로 매출처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이 본격화될 경우 건설기계 수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 살펴볼 기업은 바로 전진건설 로봇으로 미국이 향후 8년간 약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예정으로 북미 지역에서 국내 콘크리트 범퍼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러우 전쟁 종전이 될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 공장 설립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건 사업이 시작된다면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HD 현대건설기계로 공사의 경우에는 대형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기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해외 수출 확대와 현지화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특히 전기 및 하이브리드 기계, 자율주행 기술 등이 포함된 첨단 기계들을 선보이면서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 및 재건 사업의 수혜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금 어지러운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투자자분들 아무래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최근 우리 증시는 개별 종목 이슈가 수급을 좀 흡수하는 순환매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유예 등을 발표하면서 시장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4월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고 3월에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며 주식과 현금의 비중 조절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보다는 낙폭 과대 내지 선 조정을 보인 저평가 우량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서울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 역시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공급 부족 우려까지 이어지면서 집값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자 공급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나오신 거죠? 네? 매주 나오시다가 지난주 한번 빠지셨나? 모처럼 뵙는 거 같네요. 저하고 모처럼 뵙는구나. 네. 아니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지금 분위기 어떻게 된 겁니까? 집값이 다시 또 오르네 마네 한데. 모처럼 이게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지금 한 5주 정도 오른 그 시장 흐름으로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은 5주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되는 지역들을 보면은 서울에서 주택 가격이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뭐 강남이나 송파 이 지역들이 주도를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의 그 상승폭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0.11%에서 0.14% 정도의 그 가격 흐름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하고 좀 다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송파나 강남권은 가격이 오르는데 노도강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하락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역별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 지역들 중심으로 보면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뭐 최근 들어서는 거래가 됐는데 최고가 거래 그러니까 40억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흐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매도자가 중심으로 가격을 이끌고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최근 뭐 금리 인하가 이뤄지고 나다 보니까 이런 뭐 대출에 대한 수요들도 늘고 있어서 지금 은행의 가계대출도 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이런 가격들이 뭐 선반영되는 측면도 있고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뭐 거래에 좀 임했다. 그래서 최근 거래 통계 보더라도 뭐 한 1000건대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올 상반기 아주 초상반기에 이뤄지다가 최근에 거래량들이 뭐 4000건 이상 정도 나올 정도로 거래들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가격의 흐름들이 당분간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강남 외에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 강남 지역 외 지역은 다른 지역들은 뭐 그렇게 서울의 외곽은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강남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강북 지역에서 마용성 지역이라는 지역들이 예, 예. 있잖아요. 그곳 중심으로는 가격의 그 상승 곡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온기가 더 퍼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고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들이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아무래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건 이제 강남권일 것 같은데 네. 강남권 내에서도 또 지역마다 양상이 다른 게 송파 쪽은 보니까 네. 신축이 인기고 또 네. 강남구는 신축은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송파하고 강남, 서초 이렇게 보면은 현재 흐름 안에는 강남 상구로는 보고는 있는데 네. 송파나 서초는 약간 주거 선호도가 좀 높은 지역들. 그러니까 실수요가 동반된 지역이라고 본다라면은 강남은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축 아파트라고 보면은 실수요자들이 요즘에는 예전처럼 그런 투자자들이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면서 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거주하고 어떤 자산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다 보니까 주택의 뭐 아파트 질도 좋죠. 거기에다 기반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송파나 서초는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서초구에 준공 5년 그 이하된 아파트가 뭐 3.3제곱미터 방송에서 소위 말하는 그 편하게 얘기하는 그 평당으로 본다라면 지금 1억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한 평당. 그리고 신축 아파트하고 재건축 아파트 한쪽은 신축 아파트는 평당 1억이 넘는데 그 기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6천만 원 정도 선 3.3제곱미터. 그러니까 가격 격차가 한 4,2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나 서초권은 이렇게 신축이 가격을 주도하고 선도한다라고 보면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있는 강남권은 또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더 높아요. 지금 가격의 비교를 보면 강남권의 신축 아파트가 9.1% 상승했을 때 재건축 단지는 12.3%를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이런 그 흐름을 본다라면은 강남에서는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할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배경을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좀 해제된 부분들 그리고 이 해제됐다라는 거는 향후에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들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가격선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기 자체가 서울 전반적으로 좀 더 넓게 펼쳐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랑 또 유동성들이 지금 가계대출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가격의 그런 뭐 상승 이런 국면들이 자치구별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 대표님, 네. 그걸 뭐라 그러죠? 저 왜 한 6년 동안 시세 대비 좀 싸게 살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이거 뭐 네. 사겠다 말겠다, 즉 분양 받겠다 말겠다 네. 결정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요즘에 든든 전세라고요. 든든. 든든 전세. 든든하다 하는 차원에서 네. 그게 신축 매입 임대주택 네. 이런 용어가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주택들을 건설하는데 좀 네. 뭐 공공 쪽에서는 집을 그 안정적으로 매입 주택들을 확보를 하고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 지어놓고 나면은 분양이 될까 말까, 임대가 맞춰질까 말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로들 그 조건에 맞춰 가지고 협약을 해요. 그러니까 공급자는 집을 짓고 너네 공공에서 사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공공에서 예, 그러니까 매입을 예, 약정을 예, 하는 예, 주택인데 이런 물량들이 늘어난다라고 해요. 최근 들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면 또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불안 요인들이 있어서 최근에 신축을 하겠다 매입하는 그런 임대주택들, 약정된 주택들이 한 4만 가구 정도 지금 정부에서 매입을 하겠다 해서 한 착공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심안에 지금 아파트 시장은 괜찮은데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뭐 최근 한 1, 2년, 뭐 2, 3년 동안 완전히 망가진 시장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예. 근데 공공에서 매입해 준다면은 그거는 조금 더 안전 장치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런 그 비아파트를 조금 더 그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그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든든 전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번 살아보고 한 최대한 6년 정도 살아보고 여기에 좀 살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한 6년 뒤에는 이 임대에서 분양 전환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한 리스크도 좀 줄이고 공공에서도 임대 물량들을 좀 확보를 하고 민간 사업자들도 이거 분양에 대한 그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LH를 포함해서 굉장히 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걸 갖다가 그 든든 전세라고 하죠. 뭐 신축 매입 임대 이거는 말이 기네. 이거는 왜 안 줄이지? 어지간하면 줄이는데. 예, 얼죽신 같이. 신축 매입. 하나 만들어 보세요. 신매임 잘 안 다가오는데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공공부문에서 네. 그걸 사준다 하는 얘기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거 없고 네. LH 같은 데서 이제 그걸 갖다 사서 네. 이제 한 6년 정도 저렴하게 한번 임대를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실이 어떤가요? 그러고 나서 보통 그렇게들 사나요? 아직까지 6년이 안 돼서 모르나? 뭐 이제 그 네. 정책 자체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예.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는 결국 6년 정도의 시간을 네.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지켜봐야 되는 되겠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민간 사업자들은 손해 안 볼 거다라고 판단도 하시는데 네. 근데 또 손해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토지 매입해서 사업 수익의 목표점을 뭐 예를 들면 한 10억이 남는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LH가 사면은 뭐 거기 한 절반 또는 뭐 한 그렇겠구나.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뭐 거기에 뭐 올라가는 비용이나 뭐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손해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시장에서는 뭐 손해가 아니라 뭐 망하는 그런 사업장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리스크가 좀 큰 사업장들은 일정 부분 매입을 약정을 하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넘기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좀 뭐 덜 남기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네. 사업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참 이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원가 상승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공사비 자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뭐 LH 같은 그런 공공 쪽에서도 매입하는 데 있어서 한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떨까요? 이 원가 상승이 참 부담될 것 같거든요. 원가 상승이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네. 없죠. 지금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주택을 매입을 하시려고 또 고민을 하시고 또 청약을 뭐 기다리시는 그런 대기 수요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사비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CG에 나온 것도 보시면은 동작구 수방사를 비롯해서 부천이나 하남, 그러니까 저 지역들이 청약 대기 수요들이 가격이 저렴하거나 지역이 좋아서 선호를 많이 했던 지역인데 저기 지금 뭐 자막에도 나오는 것처럼 한 50% 정도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올라간 사업비의 공사비를 과연 누가 부담을 하느냐. 결국 주택을 청약받고 저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는 거잖아요. 예. 저런 사전 청약을 한다든지 또는 공공 분양을 기대를 하시면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저기 주택 사업지 중에서도 앞에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좀 저렴하다라는 기대 심리가 좀 반영된 곳이잖아요. 예. 근데 50% 상승한다라는 거는 뭐 서민이라든지 또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초년생들이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가격들이 오른 주요 원인을 보면은 공사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공급이 될 거다. 여러분들 좀만 기다리시면은 주택 가격 안정이 될 거다라고 계속 시그널은 줬지만 사업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예. 지연되는 과정 안에서 공사비도 올라가고 사업비라든지 비용들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되고 있고 그런 부담감들로 인해서 민간 건설사들 공사비 올라가면서 사업들 지금 포기하는 그런 그 사업지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 올라가면서 사업 기간은 얼마나 늘어났냐? 지금 부천 A7블록 같은 경우는 약 10개월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부천 A8블록은 사업비는 46.4%가 올라가면서 기간도 18개월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올라가고 사업은 지연되고 사전 청약자들은
계속 좀 불안불안하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청약을 뭐 기대하시고 앞으로의 뭐 공공 분양 시장들 뭐 기다리시는 분들 그냥 기존 주택으로 돌아설 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그 사업지 중에 저 수방사 그쪽 노량진 쪽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제가 송 대표님하고 네. 이 시간에 얘기했던 거 벌써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네.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저기는? 지금 뭐 토지 조성들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전 청약이라고 한다라면 청약을 받고 본 청약 받고 예. 뭐 이제 입주 뭐 이런 것까지도 하면은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의 예. 사업은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청약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나와 있는 저 정도 지금 이제 앞으로 토지들 조성하고 예. 공사할 그 차비 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지금 그는 분양이 다 됐는지 여부도 아세요, 지금 혹시? 뭐 지금 분양 같은 경우도 네. 최근 그 사전 청약은 이미 그런 끝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청약은 다 예, 끝났다.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래서- 청약하신 분들한테 지금 저 사업비 상승만큼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분양 가격이나 이제 확정들 되고 나면 저런 비용들을 청약에 당첨되시고 이제 입주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일관적으로 뭐 n분의 1 정도로 해서 비용들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이제 월 임대료가 10,000원 임대주택이 있다면서 이게 전남에 있다고요? 네, 지금 그 임대주택, 그러니까 예. 주택 가격이 좀 올라서 그리고 주택 가격의 부담, 우리가 앞에서도 지금 공공분양 얘기를 하는 게 예. 겨우 주택 가격이 올라서 외부로 밀려 나가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서울에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도 주택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수도권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구들을 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남 화순에는 10,000원 주택의 임대주택이 도입이 되고 있고 수도권 쪽으로도 지금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를 둔 가구 같은 경우도 이런 뭐 주택들을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관내 빈 아파트 임대가 월 10,0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인구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도시 소멸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저렴한 주택들을 해왔었었고 그리고 독일도 그렇고 뭐 이탈리아도 뭐 1유로 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빈집이라든지 그 공간들을 또 그 유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고요. 미국도 1달러 주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저렴했던 그 주택들이 보통 디트로이트라든지 뭐 클리브랜드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좀 저렴한 주택들이 있었다. 근데 과연 그 디트로이트, 클리브랜드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뭐 그 외곽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뭐 1유로 1달러 주택들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뭐 100엔 주택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인구수가 뭐 늘어났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값이 싸야지 그쪽에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발상은 뭐 일부는 좀 의미가 있고 인구 유입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지역들이 굉장히 확정적으로 커 나가기에는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의미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뭐 도시 인구 소멸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뭐 여전히 뭐 의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런 거 관련한 기사에서 보면 뭐 청년들하고 신혼 부부들의 관심이 높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기사는 저는 봤습니다만 그런 기사를 보면서도 저는 사실 의문이 들어요, 송 대표님.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전남 화순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직업이 생기거나 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예. 있는데 전남 화순이라고 생각하면은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없잖아요. 예. 그만큼 뭐 일자리라든지 산업 같은 게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 부산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인구들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얘기들 많이 접하는 게 부산에도 심지어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준다는데. 네, 제가 그 예. 일 때문에 한때 작년 뭐 재작년 한창 부산 갔었는데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관광 산업 외에는 산업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없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고 또 거기에 어떤 소비를 해야 되는데 예.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뭐
주택 가격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고요. 그 외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일자리만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이 뭐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한계는 있다라고 봐요. 그 지역에 떠나신 분들이나 제가 좀 젊은 분들, 뭐 세대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또 자녀 교육 문제.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예전에 그 성장의 뭐 정점이라고 하면 문화가 항상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의 음악이라든지 그러니까. 영국 음악, 예. 또 예전에 홍콩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문화의 정점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네. 지금 뭐 K문화 비롯해서 뭐 여러 문화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를 쫓아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서 발생되는 뭐 부가가치라든지 뭐 자산 뭐 이런 거 형성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트렌드를 보니까 만나시는 분들 그리고 예. 최근에 거래하시는 분들 만나서 보면은 옛날엔 사자 직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 직업들이 집을 많이 샀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 하이엔드 주택이나 고급 주택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크리에이터나 어.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을 사는 그래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직업에 대한 부분들도 과연 일자리의 종류나 이런 것들도 좀 다양성들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일자리만으로는 끝날 게 아니라 일자리 외에도 뭐 문화나 콘텐츠 이런 것들이 같이 조화롭게 있어줘야지 거기에서 돈도 벌고 돈 쓸 곳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다 지갑에 넣고 뭐 카드 하나 들고 서울로 와가지고 다 돈을 쓰는 지금 그런 구조거나 뭐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서 쓰는 구조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문화를 즐기고 소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일자리하고 같이 담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전남 화순 얘기했는데 그 뭐 몇몇 도시 지방 광역시에도 아직도 네. 뭐 대규모 쇼핑몰이 없다라고 그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지역별로 그런 격차들도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격차들도 줄이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 할 일이 많네요. 많습니다. 네. 참. 예.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속보로는 이제 그 크립토 서밋 예. 있잖아요. 이게 암호화폐 차르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비드 식스겠죠. 그 트럼프가 이제 그 가상자산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제가 비트코인 시세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네. 지금 아까 자막 나오고 나서 바로 네. 그냥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저러면 제 일감은 비트코인 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은 움직임이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주식시장하고 최근에 보면은 같이 좀 커플링되는 양상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밤 좀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돈이 좀 말랐나 시장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모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